8번째 챕터는 환자 존엄과 관련된 전문 직업성 딜레마를 다루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도입부입니다. 당연히 모든 환자는 존엄할 권리가 있고 모든 보건의료계 학생이든 수련생이든 혹은 의료진이든 보건의료계에 종사하는 관련 있는 사람들은 그러한 환자의 존엄성을 소중히 할 책임이 있겠습니다. 하지만 늘 상황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만은 아니어서 많은 학생들이 혹은 수련 과정에서 환자의 존엄이 위반 혹은 침해되는 상황을 목격하거나 심지어는 자의든 타의든 그러한 행위에 동참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저자들이 들고 있는 한 가지 어떤 연구 내지는 사례 통계로는 11년에 걸쳐서 호주의 보건의료 서비스 행정감찰관에게 보고된 약 18,000건의 공식적인 불만 중에서 61%가 임상적 돌봄, 영어로는 클리니컬 케어라고 이 책에 되어 있는 임상적 돌봄과 관련되어 있었고 23%의 어떤 공식으로 제기된 불만 사항 중에 23%는 커뮤니케이션,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문제라고 하면은 의료진의 부적절한 태도 혹은 매너, 환자에게 제공되는 정보의 질적, 양적 문제 이런 것들을 포함한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불만이었다고 합니다. 이 책의 도입부에 있는 케이트의 내러티브에서 묘사된 바와 같이 급성으로 건강이 나빠진 환자가 인간 이하, subhuman의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는 일이 종종 발생하기도 하고 이런 대접을 받는 상황은 특히 다른 사람의 돌봄에 의존해야만 하는 가장 취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자주 발생하곤 합니다. 이 케이트의 내러티브처럼 존엄이 침범 혹은 침해 받는 일은 생각보다 흔히 발생한다고 하고 환자가 이렇게 치욕을 겪는 일을 자꾸 목격하게 되면 그게 마치 일반적인 것처럼 무감각해지고 무뎌지게 되어서 보건의료계 학생들이 그런 것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마치 면역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책의 인트로덕션에서 지적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챕터에서는 앞서 챕터의 목표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환자 존엄은 무엇이고 왜 중요한지를 설명하며 어떤 방식으로 그리고 어떤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존엄의 침해가 발생하는지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이 학생에게 미치는 정서적인, 대체로는 부정적인 어떤 영향과 학생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할 수 있을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건대 이 저자들은 이 챕터가 보건의료계 학생, 수련생 그리고 교육자들을 임파워하여서 어떤 보건의료 근무 환경에서 환자 존엄을 유지하는 것에 보다 힘을 쏟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보다 환자 존엄을 보호함으로써 결국 그것이 모든 사람의 존엄을 소중하게 다루는 길이고 여기서 모든 사람이라 하면 환자뿐만 아니라 그 환자를 돌보는 의료진의 존엄까지 이렇게 모든 사람의 존엄을 소중히 하는 길이기 때문이라고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환자 존엄이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으로부터 챕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존엄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각자 어떤 것이 처음 떠오를지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 어원을 살펴보면 자격이 있음을 뜻하는 라틴어 디그누스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단어의 역사적 궤적은 이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관계와 관련이 있는데 조금 더 아주 자세하진 않지만 약간 더 자세한 설명은 다음에 나올 박스 8.1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존엄에 대해서 문헌마다 다양한 정의가 있고 또 일부는 조금 모순이 되는 점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존엄이란 것을 여러 관점에서 볼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신과 인간, 사회와 개인, 자유와 결정론과 같은 어떤 역사적 궤적에서의 설명이나 혹은 문헌에 대해서 나오는 여러 존엄에 대한 다양한 정의와 별개로 이 책에서 이제 보건의료 계열의 어떤 문헌에서는 존엄을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구분한 예시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어떤 휴먼과 소셜의 두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휴먼 디그니티는 모든 환자는 인간적인 존엄을 갖는다 라고 볼 수 있지만, 하지만 환자의 사회적 존엄은 어떤 보건의료의 상황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촉진되기도 하고 또 어떤 상황에서는 침범되기도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의가 그래서 개인의 아마도 이제 환자의 존엄에 초점을 두고 있긴 하지만 또 많은 저자들은 존엄의 상호 의존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합니다. 존엄의 상호 의존성을 강조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존엄에 응답함으로써 우리는 결국 우리 자신의 존엄을 드러내고 드높일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상호 의존적이라는 뜻이고, 이 책에서 몇 슬라이드 전 도입부에서 더 환자의 존엄을 소중하게 혹은 존중하는 그것이 결국 환자뿐만 아니라 의료진, 즉 모두의 존엄을 존중하는 것이다 라고 이 책의 저자들이 설명했던 그 말 역시 이러한 상호 의존성을 중요시하게 본 관점에서의 설명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왜 환자의 존엄이 중요한 것인가? 사실 어찌 보면 되게 당연하고 자명하게 여겨질 수도 있겠지만, 환자의 존엄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이 책에서는 우선 챕터 2에 제시된 4개의 영어권 국가에서 보건의료 규제기구가 발간한 전문직업성의 문헌의 설명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문헌을 살펴보면 모든 문헌에서 존중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고, 또 거의 모든 문헌에서 환자의 프라이버시와 기밀 유지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또 역시 대부분의 문헌에서 환자의 존엄이나 환자의 권리, 연민, 친절함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즉 어떤 전문직업성과 관련된 문헌을 보더라도 환자의 어떤 존엄 혹은 그와 관련된 개념들이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어떤 연구에서는 41개 국가에 걸쳐서 이루어진 설문을 결과로 제시하고 있는데, 어떤 존엄이란 것이 보건의료의 비임상적 측면 중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었고, 이제 비임상적 측면 중에 첫 번째는 접근성이었는데, 어쨌거나 그 다음에서 중요하게 언급될 정도로 이제 존엄이란 것이 어떤 여러 국가를 막론하고 중요하게 여겨지는 가치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환자의 존엄이 중요한 이유를 조금 더 실용적인, 실질적인 측면에서 살펴본다면, 자신의 존엄성을 지킨 환자가 의료에 대해서 더 만족할 가능성이 높고, 또 보건의료 성과, 헬스케어 아웃컴도 더 낮다라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러한 환자, 그러니까 존엄을 더 존중받은 환자가 의료진이 제시한 진료 방침에 더 충실할 가능성이 높다와 같은 것이고, 반대로 만약 환자가 충분한 존엄을
존중받지 못했을 경우, 그래서 불만을 가진 경우에는 그것이 환자의 건강과 회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이러한 설명을 하면서 요약하면 본질적으로 존엄이란 것이 보건의료의 퀄리티를 보여주는 어떤 바로미터로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설명과 함께 환자 존엄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파트에서는 이어서 어떤 환자 존엄과 관련된 어떤 위반이나 침해가 존재하고 어떤 방식으로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환자에 따라서 상태가 매우 안 좋기 때문에 보건의료 종사자의 케어, 돌봄에 완전히 의지하는 경우가 발생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 실제로 어쩔 수 없이 혹은 상황에 따라서 보건의료는 그 특성상 그것이 어떤 병력 청취에 관한 어떤 의료 행위가 됐든 신체 검사가 됐든 어떤 술기나 프로시저가 됐던 본질적으로 온전한 존엄, 영어로는 complete dignity라고 이 책에서는 저술한 표현한 이 온전한 존엄의 달성, 성취에 반하는 방식으로 보건의료가 작동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존엄 침해를 다루는 많은 문헌은 주로 그래서 더 취약한 환자의 존엄을 다루고 있고, 더 취약한 환자군이라고 하면은 노인 환자라든가 특정한 보건의료적 상황에 놓인 환자라든가 어떤 출산의 어떤 경험이라든가 삶이나 건강 상태에 대한 낙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 등 이런 어떤 취약한 상태에 있는 환자의 존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취약한 환자가 되었든 아니면 꼭 그렇지 않든 존엄을 침해하는 혹은 존엄 침해라고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행위의 목록이 이제 박스 8.4에 실려 있고, 영어를 이제 우선 간단히 대략적으로 번역을 해보면은 무례, 무관심, 거들먹거림, 묵살, 무시, 의존, 조장, 침범, 대상화, 제약, 라벨링, 경멸, 차별, 혐오, 박탈, 폭행, 비굴 이런 것들로 아주 딱 적절한 번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이러한 용어들로 번역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스 8.4가 상당히 꽤 길긴 한데 이 박스에는 방금 말씀드린 어떤 16가지 종류의 환자 존엄에 대한 위반 혹은 침해의 유형이 어떤 예시와 함께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을 간단히라도 쭉 살펴보면 우선 첫 번째는 rudeness라고 되어 있고 한국어로는 무례 정도로 번역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어떤 disrespect라고 할 수 있고, 이 사례에서는 어떤 한 환자 보호자가 아마 자녀가 될 텐데, 어떤 자녀가 보기에 의료진이 어떤 자기의 입원한 어머니를 어떤 늙은 바보 한다고 느꼈던 이런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indifference고, 이것은 아마 한국어로는 무관심 정도로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관심이라는 한국어가 그렇듯이 환자에 대해서 일반적인 어떤 신중한 고려나 돌봄이 결여된 상태를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무관심으로 인해서 환자를 그저 어떤 아무 설명 없이 기다리게, 막연히 그냥 무작정 기다리게 놔두는 상황이 이 어떤 무관심의 한 가지 사례가 되겠고, 세 번째는 condescension이라고 한국어로는 거들먹거림 정도로 번역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치 아이에게 이야기하듯이 약간 일종의 무시라고 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내가 조금 더 위에 있고 환자를 조금 낮춰보는 그러한 거들먹거림의 어떤 말투 혹은 표현, 행동 등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dismissal은 한국말로는 뭐 묵살 정도로 번역을 해 보았는데요. 그래서 묵살한다는 것은 어떤 환자의 지식이나 환자의 어떤 스킬, 우려, 그리고 환자의 요구가 무시당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disregard는 이것도 영어로는 어떤 뉘앙스의 차이가 있는지 명확히 설명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이것도 일종의 무시에 가깝고, 그래서 환자가 마치 보이지 않는 사람 취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dependence고 한국말로는 의존 조장 정도로 번역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료 제공자 프로바이더가 환자가 기본적인 어떤 요구, 즉 화장실에 가는 것과 같은 기본적인 요구를 의존하게끔 의료진에게 의존하게끔 조장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는 intrusion이고 한국어로는 침범 정도로 번역을 해 보았는데, 환자의 어떤 신체적 경계를 침범한 상황을 이러한 intrusion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예시는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이 아래 문장을 살펴보시면 되겠고, 여덟 번째는 objectification으로 대상화 정도로 번역을 해 보았습니다. 혹은 물건 취급한다고 봐야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이라기보다는 그저 하나의 오브젝트, 어떤 물체로 취급당하는 상황을 이렇게 objectification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아홉 번째, 환자 존엄의 침해 유형으로는 restriction이 있고, 영어로는 restriction, 한국어로는 제약 정도로 번역을 해 보았는데요. 어떤 것이 제약되느냐고 한다면 환자가 자신의 자유를 제한당하는 상황을 이렇게 표현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열 번째는 라벨링이고, 한국말로도 그냥 라벨링이라고 어느 정도 의미가 전달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열등함을 함축하는 혹은 암시하는 열등함의 의미를 가진 그러한 라벨, 딱지를 붙이는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겠고, 11번째 contempt는 경멸이라고 번역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가치, 환자에 대한 어떤 가치, 환자 어떤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대하는 것이 되겠고, 12번째는 discrimination, 차별입니다. 그래서 차별이라고 하면은 어떤 환자가 속해 있는 집단의 특성을 바탕으로 환자를 이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부적절한 방식으로 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3번째는 reversion이고, 이거는 혐오 정도로 번역을 했는데요. 어떤 disgust, 어떤 역겨움이라는 어떤 그런 느낌으로 환자를 대하는 그런 태도나 방식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14번째는 deprivation, 한국말로는 박탈 정도가 될 텐데, 여기서 박탈은 어떤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거부당하는 그런 상황, 그런 의미로서의 박탈이고, 15번째는 assault, 그래서 이것은 폭행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환자의 신체 또는 spirit, 어떤 영혼, 영적인 것이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손상을 받는 상황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abjection은 비굴이라고 번역을 해봤는데, 이게 적절한 번역일지는 쉽지 않겠습니다만, 아무튼 어떤 환자의 신념이나 기준을, 예를 들면은 환자가 중시하는 어떤 기준이 위생이라는 게 있을 때 그것을 그것을 이제 기준을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하게끔 기준치를 낮출 것을 요구하는 그런 것이 16번째 어떤 비굴 혹은 에이브젝션이라고 표현한 종류의 환자 존엄 침해 유형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 8.4의 표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환자 존엄의 침해라는 것이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고, 이러한 존엄의 침해라는 존엄의 침해 상황은 어떤 개인이라든가 혹은 대인관계 혹은 조직 수준의 요인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개인, 대인, 조직 수준의 요인이 박스 8.5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수준의 요인으로는 먼저 어떤 의료진의 태도 문제도 개인 수준의 요인이 되겠고, 환자의 기본적인 요구를 충분히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것이라든가 의료진의 역량 부족 혹은 어떤 문제 제기를 하지 않거나 못하는 의료진 역시 이 책에서 두 번째로 대인 수준의 존엄 침해 요인으로는 이 책에서 임상적 개입과 의사소통적 어떤 개입으로 인한 환자 존엄의 침해고, 그 예시로 사회력 청취, 어떤 내밀한이라고 했지만 이제 비뇨생식기계 부위가 주로 될 텐데, 그런 부위의 검진 혹은 기본적인 돌봄과 관련된 환자와의 관계 속에서의 어떤 환자 존엄 침해 혹은 위반이 여기에 들어가겠습니다. 또한 어떤 비대칭적 권력 관계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도 대인 수준의 요인이 될 수 있어서, 어떤 취약하거나 무력한 환자 혹은 의료진이 가진 어떤 반감과 같은 것으로 인한 환자 존엄의 침해가 이런 대인 수준의 요인으로 분류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직 수준의 요인이라고 한다면은 이 책에서 그 예시로 들고 있는 것은 병원 설계의 문제, 그래서 어떤 여러 성별이 혼합된 어떤 병동이라든가 병동에 있는 어떤 침상, 어떤 여러 침상 사이에 환자의 기밀을 유지하기 어려운 어떤 얇은 커튼 하나로 구분되어 있는 그러한 구조, 혹은 화장실 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 이런 것들도 조직 수준의 환자 존엄 침해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서 가혹함으로 특징 지어지는 어떤 병원 조직 혹은 의료 조직의 상황이나 어떤 문화에서 위계 그리고 융통성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고, 스트레스가 심하고 긴박하고 대기 시간이 길어지거나 자원이 인적 자원이든 그런 것들이 부족한 상황, 이런 것들도 조직 수준에서 환자 존엄을 침해하게 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다양한 요인들이 존재하는데, 그것이 각각 개별적으로 따로따로 작동한다기보다는 이 요인이 여러 층위에 걸쳐서 상호작용한다는 것이 중요하고, 그 상호작용의 결과로 환자 존엄이 침해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취약한 환자에 대한 존엄 침해가 발생했을 때 이러한 환자를 향한 의료진이 태도가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단순히 의료진의 태도라는 개인 수준의 요인이 아니다. 이게 개인 수준의 요인만이 아니라 비대칭적 권력 관계와 같은 어떤 대인적 요인 혹은 조직 수준의 요인, 그리고 높은 스트레스와 시간이 긴박하게 돌아가는 근무 환경, 이런 것들이 개인과 대인 그리고 조직 수준의 요인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기를 이 책에서는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스 8.5에서는 방금 전에 설명했던 개인 그리고 인터퍼스널 대인 그리고 오가니제이셔널 조직 수준의 요인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는데요.
환자 존엄의 침해에 기여하는 요인들입니다. 주로 영국의 상황에서 조사된 것이라고 하지만 꼭 영국이 아니더라도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실습을 하는 병원에서 이런 것들이 다 발생하는 것은 아니겠으나, 그리고 영국이라는 나라의 상황이 또 우리나라와 다른 측면도 분명히 있겠지만 또 일정 부분 유사한 점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이 요인들을 살펴보셨으면 좋겠고, 다시 한번 간단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개인 수준의 요인으로는 어떤 의료진, 프랙티셔너의 어떤 적절하지 못한 태도가 개인 수준의 요인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역시나 의료진의 문제인데, 임상적인 어떤 능력이 충분하지 못한 것도 개인 수준의 요인으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시에서는 어떤 사람이 혹은 환자가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의료진이 인지하지 못한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의료진이 우려를 제기하는 데 실패한 것 역시, 물론 이 우려를 raise concern에 실패하는 이유가 꼭 개인의 문제만은 아니겠지만 이 역시 1차적으로는 개인의 문제로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환자 존엄의 문제를 혹은 환자 존엄을 침해할 수 있는 요인으로 이 책에서 설명하고 있는 다른 두 가지 유형의 어떤 원인은 인터퍼스널, 즉 대인 관계적인 요인과 오가니제이셔널, 조직 수준에서의 문제입니다. 대인 관계적인 요인으로는 두 가지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환자와 의료진 사이의 커뮤니케이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자와 의사 혹은 어떤 의사와 가족 사이에서 의사소통의 실패가 일어난 상황을 어떤 대인관계적인 문제로 인한 어떤 환자 존엄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는 원인으로 보았고, 그 다음으로 의료진 중심적인 진료, 즉 이와 반대되는 것은 환자 중심적인 진료가 되겠죠. 그래서 환자 중심적이지 않고 어떤 의료진의 어떤 편의와 이익을 우선하는 그런 방식의 진료를 말할 텐데, 이 책에서 예시로 들고 있는 문장은 환자와 그 친척들이 효과적인 환자 진료의 참여에 있어서 배제당하는 느낌을 받았다. 이런 경우에 의료진 중심적인 진료로 인해서 환자 존엄이 침해되는 원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조직 수준에서의 요인으로는 크게 부정적인 문화, 그리고 의료진의 부족, 그리고 적절한 어떤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절차가 없는 것 등이 있을 텐데, 부정적인 문화는 여러 가지를 꽤나 통칭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낮은 기준을 감내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어떤 이 의료시설 혹은 이 조직이나 병원에서 지켜지는 기준이라는 게 그 수준이 매우 낮다거나 금전적인 부분에만 초점을 두는 어떤 그런 문화라거나, 우려를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거나 그것을 거부하는 문화라든가, 자기를 더 프로모션하는 거에 더 중심을 두고 어떤 비판적인 분석이나 개방성에는 덜 신경을 쓰는 문화, 이런 것들을 부정적인 문화로 묶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의료진의 부족은 말 그대로 충분한 의료진이 갖춰져 있지 않은 건데, 이 역시 환자 존엄이 침해될 수 있는 한 가지 조직 수준의 요인으로 분류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어떤 불만이 있을 때 그거를 적절히 제기할 수 있는, 불만을 이제 접수할 수 있는 프로세스 혹은 그것을 처리하는 프로세스가 필요할 텐데, 그것이 없는 경우에 환자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문화가 없다라는 방식으로 지적하고 있고, 이 역시 조직 수준에서의 환자 존엄이 침해될 수 있는 한 가지 요인이 되겠습니다.